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만기를 맞이하여 프리미엄만 하루 종일 뺐지만 높은 옵션 감마값으로 인해 장중에 한해서 콜옵션도 6배, 풋옵션도 6배의 시세를 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큰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유로 달러 페리티가 깨진 것인데요. 그 외에 이탈리아 10년 국채가 무려 2.35% 하락하고 기름은 마이너스 6%를 갖다가 모두 만회하는 등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 의미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이 만기일을 맞이해서 갭 다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4만 계약 가까운 콜옵션 매수를 물타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오르려 해도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관들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6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를 하루 종일 내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오늘 양매도 대응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초반 20분 동안은 반등이 나온 듯 했어요. 근데 개인 콜옵션 매수가 추격까지 해서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콜옵션 매도 위주의 양옵션 매도를 하던 금융투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인덱스 바스켓을 따박따박 매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외국인들은 9시 30분부터는 선물 매도를 1,500억 넘게 쏟아냈는데 그러면서 304.25 저점을 찍게 됩니다. 근데 이때 풋옵션 시세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락한 동안 개인이 콜옵션 매수는 더욱 강하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9시 47분에는 오늘 시장이 하이라이트인 콜옵션 307.5에 무려 15,700계약이 강력한 옵션 매수 베팅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거래량이니까 실제로 15,700계약 모두가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겠죠. 그래도 가격이 0.07에 거래가 됐는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옵션 투기적 매수 베팅을 하는 개인들 중 억 단위 옵션 매수 베팅을 네이키드로 지르고 태워버리는 분들 많아요. 아주 많다? 아니, 제법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개인이 옵션 미결제 보유 한도가 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수탁은 불가능하게 막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거래 상대방이에요. 기관이 이 옵션을 팔았죠. 개인이 옵션 매수는 델타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요. 근데 기관은 옵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델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0.07이면 감마값도 아주 살벌하게 높은 것인데 이게 체결되자 기관 트레이더는 이게 뭐요 하면서 놀랜 고양이 마냥 온몸이 털이 곤두서게 됩니다. 잠시 2011년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는 메리츠, 하나테투, 교보 이런 프랍들이 아주 미친듯이 옵션 거래를 했어요. 에스모 트레이더의 일화를 짧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옵션 네이키드 매도를 하는데 현재가가 0.2 이하의 옵션을 주로 매도를 해요. 만약 하락 추세다라고 하면 콜 매도를 하면서 매수 못하게 위에다가 499계약씩 여러 차례 쌓는 거예요. 한 5개, 10개 이렇게 쌓는 거예요. 5건, 10건 이렇게 쌓이면 한 몇천 개씩 쌓인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을 차근차근 누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똘끼 있는 옵션 매수자가 난데없이 1000계약 옵션 매수를 딱 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럼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일부러 더 많은 매도가를 쌓아서 눌러요. 그렇게 그 행사가만 몇 틱 더 눌러서 기어코 손절을 하게 만들곤 했는데 그것도 옵션 커브가 자기 마음대로 되던 시절 얘기고 어느 날도 똑같이 그렇게 옵션을 눌러 죽이고 있는데 누가 계속해서 자기가 매도 쌓는 옵션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만으로 안 되니까 안 하는 선물을 꺼내서 선물 매도를 막 눌러요. 그리고 더 많은 수량으로 주문을 내서 시장을 누르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시세 조정 행위를 떠나서 그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 자본금과 관계없이 옵션 매도 주문을 아주 무한정 내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위험자산 보유에 대한 자기 자본 한도가 있어서 그런 수량을 주문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잡아먹히면 상대방이 손절매할 때까지 억지로 눌러서 토하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시장의 차익거래자들 그리고 옵션 커브 트레이더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짓은 못하게 됐죠. 결국 이 양반은 이 도이치 사태에 대량의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화를 왜 얘기했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초보적인 시세 조정 행위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는 이 델타 한도와 함께 자기 자본 한도를 적용받죠. 만약에 1만 계약이 콜옵션 매도가 0.07에 체결됐다. 그러면 그 트레이더는 이익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문이 체결되자마자
최대한 주문을 쪼개서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버터를 치든지 아니면 뭐 안쪽에 매수를 해칭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수량을 이렇게 분할해서 더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에서 바로 메신저가 오든지 전화가 오든지 해요. 너 1만 계약 잡았네. 수량 줄이라고. 응? 이번에 이루어진 거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9시 47분에 거래가 체결되자마자 증시가 바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친 기관은 이걸 어떻게 쪼개서 해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물 매도를 통해서 꽝시키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거치자 풋옵션 매도로 시장을 조여가던 기관들은 결국에 눈물을 머금고 환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오후장과 마감 동시 효과에는 현물 매도가 과하게 나오면서 콜옵션을 모두 휴지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개인 콜옵션 매수가 초반부터 대량으로 들어오고 또 풋옵션 매수도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양 옵션이 눌렸으나 한쪽으로 크게 쏠린 경우에는 매도자들이 반대편 옵션을 매도하고 또 현물 매매를 해서 바로 잡으면서도 콜옵션도 풋옵션도 장중에 6배가량 시세가 납니다. 근데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런 시세 뭐를 내 걸로 만들겠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매수를 따라다닌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내가 결국에는 누군가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난다는 것은 나에게 옵션을 파는 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실을 보는 쪽에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죠. 해지를 하더니 현물을 때려버리든 뭐 등등등.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아예 저는 만기주에는 당월물을 거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카운터파티 리스크 때문이죠. 여하튼 시장 정리하면 하루 종일 시장은 양매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옵션 거래량만 콜옵션이 무슨 100만 개가 넘게 거래됐죠. 한 행사가만요. 예. 선물 미결제약정 무려 6,600개약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방향성 거래자들이 얼마든지 새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고요. 또 선물 베이시스는 여전히 콘텐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드디어 유로 달러 패리티가 강하게 깨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부터 엔화 약세가 계속되었고 이 부분이 유로화를 함께 끌어내렸지만 유로화는 유럽 세션에서 계속 1.0선을 위협할 뿐 반발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2% 넘게 밀리고 또 이탈리아 국채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유로화는 어떻게든 1달러 선을 지켰어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5분 전인 10시 25분 밤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리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화에 대한 아주 강한 스탑로스가 나오고 그래서 유로달러 패리티를 깨게 됩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두 차례 바닥다지기를 한 뒤에는 커버링이 나오면서 결국 FX 현물 마감 때는 패리티를 지켜냈어요. 하지만 한 번 깬 패리티는 이제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죠. 사실 드라기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이제 미국 CPI나 PPI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유럽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개장과 함께 유럽 채권 시장 강하게 불어졌죠. 특히 이탈리아 국채가 아주 강하게 불어졌는데 그러면서 독일, 이탈리아 국채는 빠르게 스프레드가 216bp까지 늘어나요. 근데 한번 늘어난 채권 스프레드는 다음 자리가 그냥 250bp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지난번 ECB에서 이 과도한 쏠림이 발생할 경우 파편화 위험을 막는 장치를 가동하겠다라는 ECB 위원이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단 캡은 250bp 그리고 플로어는 200bp로 잡아놓은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구간 250bp까지는 일단은 채권 스프레드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로화 약세와 더불어 골드, 구리 뭐 이런 원자재가 급락을 했는데 기름만큼은 바닥에서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계속해서 기름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브렌트 기름은 미국 세션 개장 후 94.5달러까지 밀렸는데요. 이후 나스닥 중심으로 증시 반등이 이어지자 조심스럽게 기름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현물 마감 때는 아주 V반등에 따른 손절매가 나왔죠. 그래서 브렌트 기름은 100달러를 넘어서는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 나온 것은 없지만 트위터 루머에 의하면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에 대한 결과가 시원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90달러 선에서의 이 저가 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은 변동성이 워낙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채권 시장 또한 의미 있는 아래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국채나 미국 국채나 유럽 세션에서 계속 눌렸죠. 그래서 미국 본장 때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조금 좁혀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시장이 조금 특이하게 움직인 게 미국 증시 반등과 함께 채권 시장 반등도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긴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는 이 100bp 인상도 있지만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75bp 인상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하락을 막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어제 채권 시장 장중 조정으로 130.76포인트까지 많이 밀렸습니다. 점점 장기 채권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 관련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하면 유로화가 페리티를 깼다가 튀어올랐는데 대부분의 원자재들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들도 아랫꼬리를 달고 길게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도 상품 가격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드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반등 가능한 권역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골드보다는 구리를 탑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 시장이 과매도라는 게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권역에서는 시장이 안정을 찾기만 해도 숏커버성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어제 구리는 톤당 7,170달러까지 밀렸는데요. 얼마나 언더슈팅을 줄지 모르나 톤당 7,500달러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중국 시장에서 그 4월 이후로 빠르게 이 금속 가격들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철광석만 버티다가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철광석도 최근 들어 기록한 바닥권에 와 있는데 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금속이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가 진정한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구리 매수한 거 이거는 더 수량을 늘리지 않고 다음 주까지는 좀 길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주 초에 뭐 밀린다? 그래서 손절한다? 그럴 생각은 없고 여기서는 구리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서 버틸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뭐 급락이 나와서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도치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도치 혹은 아랫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뭐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매수하는 게 더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음봉 나왔을 때 계속 물타기 매수 이런 거는 좀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럽이 조심스럽게 횡보를 하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도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미국 지수 선물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장이 시작된 이후에도 개장 후 1시간 동안만 언더슈팅을 준 뒤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종가국가를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 프리마켓에서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 실적이 아주 폭망으로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와 은행주 섹터 전반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 상당히 안 좋겠다 싶었죠. 근데 그렇게 개장 후에 계속된 매도로 다우지수 선물은 최근에 기록한 저점을 모조리 깨게 됩니다. 사실 그쯤 분위기가 잡히면 미국도 폭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미국 지수 변동성은 전일 기록한 변동성 고점을 넘기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2주 전부터 유럽 지수 변동성이 미국 지수 변동성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한 3%포인트 정도 역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의 관심이 미국이 문제보다는 이제는 유럽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적 강세가 지속된 상황에서 애플을 포함한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강하게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반등해 결국 유럽 증시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를 더하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런 상당수의 금융주들이 오늘 연중 신저가를 갭으로 떨어져서 기록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금융주가 이 높은 채권 변동성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 보험회사인 AIG도 그 갭다운이 나왔는데 연중 신저가로 갭다운이 나왔어요. 참 깝깝하죠. 그리고 기름 주식은 유럽 세션에서 기름 가격을 마이너스 6%로 밀어놨죠. 그래서 개장 초 갭다운 마이너스 4%대에서 출발했는데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 만들었어요. 기름이 플러스 마감한 것은 시장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는 사우디의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 결과를 놓고 한 박자 좀 쉬었다가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은 이제 7월 FOMC 남겨두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블랙아웃,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는 실적 시즌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계속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얻어맞는 것 같아요. 6월 9일 목요일부터 변동성 폭발이 한 3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긴 그림으로 봐서는 올해의 변동성 쌍봉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27포인트 언더로 내려간다.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장이 점진적인 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죽여간다. 그러면 장기 변동성이 죽는, 그래서 변동성 데드크로스가 나는 진정한 추세적 반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경제 지표에 둔감해져 가고 있어요. 전일 CPI 충격에 미국 지수 선물을 시가 갭다운으로 밀어버렸던 시장이 오늘은 PPI, 그것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리고 또 신규 실업상 청건수 이거 계속 증가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리스크 요인인데 계속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대에서는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역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든 플러스를 만든다면 다음 주 주봉을 아주 강하게 양봉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중기 이평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매수세가 7월 마지막 주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전일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로 프로그램 매수 땡긴 거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량이 해소된다면 횡보 후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물도 롱포지션 계속 싸우면서 대응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시장이 거의 한 달 동안 종합주가지수 2320선에서 횡보를 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한다면 다음 주에 레벨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롱포지션을 추가하면서 콜 매도로 해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기존 포지션들, 이탈리아 국채 매도, 유로 매도, 그리고 구리 매수, 나스닥 선물 매수 이거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요. 시장 지표를 포함해 센티먼트는 나빠요. 그런데 분명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들 나쁘게 생각할 때 시장이 바닥을 지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트레이더는 이유 불문하고 쫓아붙어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한참 몰라서 나중에 이래서 오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때 청산하고 나와야 돼요. 물론 유럽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퍼포먼스 높이겠다고 유럽 지수 숏 그리고 미국 지수 롱 요게 과연 얼마나 시장을 이기는 포지션일지 그건 자신 없어요. 오히려 저는 포지션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수량을 적게 하면서 매수를 미국만 only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번 주는 금융주 실적이에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굴뚝주 그리고 기술주들 실적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 후 이번에 금융주 실적에 개별 종목들 쫙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무너질 때 나스닥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인덱스 방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각각의 섹터가 무너질 때 어떤 섹터가 지수를 방어를 해줄지, 아니면 지수 방어 못하고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